전연을 당장 폐유 드럼통에 쳐넣어 얼어붙은 공기를 찢는 고함 소리는 제3정비고의 강철 뼈대를 끔찍하게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백두사단 사단장 박태석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짙은 디젤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그의 말은 절대적인 법이었다.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이 닿는 곳에 한지윤 중위가 2명의 거구 헌병에게 팔을 붙들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엉망이었고 뺨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 시선은 박태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군대, 특히 자신 앞에서는 공포 외의 다른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상관 불복종의 내부 정보 유출이라. 박 소장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는 한 중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여자 따위가 감히 군기를 무너뜨려 내년 같은 것들은 애초에 군대에 받아주면 안 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다. 헌병들은 그녀를 거대한 검은색 드럼통 앞으로 끌고 갔다. 각종 장비에서 쏟아져 나온 폐유가 담긴 통이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끈적하고 검은 액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기 위한 모욕의 상징이었다. 박 소장은 이따금씩 군기가 빠졌다고 판단되는 병사들에게 이 끔찍한 형벌을 내리곤 했다. 사단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한지윤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헌병의 거친 손길에 막혔다. 그녀는 명령에 불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소장의 불법적인 비리 증거, 바로 이 정비고의 유류 및 부품 횡령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고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려 했다. 박 소장은 그것을 내부 정보 유출로 둔갑시킨 것이다. 박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입이 살아서 떠드는군. 저 주둥이부터 기름통에 처박아라. 당장 그는 부대의 왕이었다. 이 고립된 전방 사단에서 그의 권력은 막강했다. 그의 비리를 눈치챈 자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혹은 더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한지윤은 그중 가장 대담한 반항아일 뿐이었다. 헌병들은 망설였다. 아무리 사단장의 명령이라지만 여군 장교를, 그것도 이 혹한의 폐유통에 던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들의 망설임을 눈치챈 박태석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명령이다. 그 호통에 헌병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들은 한지윤의 몸을 들어 올려 드럼통의 가장자리로 밀어붙였다. 한지윤은 발버둥 쳤지만 훈련받은 남성 군인 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군화가 드럼통의 차가운 금속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다. 이제 몇 초 후면 그녀는 저 끔찍한 액체 속으로 빠질 터였다. 공포가 아닌 차가운 절망이 그녀의 눈에 어렸다. 바로 그때였다. 정비고 가장 어둡고 추운 구석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멈췄다. 슥, 슥 거리던 대걸레질 소리가 멈춘 것이다. 그리고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름때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사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의 청소부였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늙은이였다. 그는 손에 쥔 대걸레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박태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감히 자신의 신성한 형벌 의식을 방해하다니. 뭐야? 저 늙은이는 그는 짜증스럽게 물었다. 헌병 중 하나가 대답했다. 청소 용역원인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넓은 정비고 안을 명확하게 울렸다. 사단장님. 지금 날씨가 영하 15도입니다. 저 폐유통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을 담담히 전달할 뿐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태석은 자신이 방금 뭘 들었는지 의심했다. 감히 이 부대에서 자신의 면전에서 저런 미천한 늙은이 청소부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 것이다. 박태석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하하하. 그는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노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내까지 청소부 따위가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그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감탱이가 노망이라도 든게냐 아니면 전연의 애비라도 되시나. 주변의 헌병들과 정비병들도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사단장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약자의 편에 서서 조롱에 동참했다. 영감님, 얼른 꺼지쇼. 어디서 감히 사단장님께. 박태석은 노인의 멱살을 잡을 듯 손을 뻗었다가 이내 더러운 작업복을 보고 인상을 쓰며 손을 내렸다. 대신 그는 손가락으로 노인의 이마를 세게 밀쳤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도 저 기름통에 함께 쳐넣어 버리겠다. 노인은 박태석의 손길에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박태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은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풍파를 겪어낸 깊고 고요하며 무섭도록 차가운 눈이었다. 그 침묵의 응시가 박태석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감히 이 늙은이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다니. 이 영감탱이가. 박태석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노인의 뺨을 후려칠 기세였다. 그 순간 드럼통에 매달려 있던 한지윤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박태석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손바닥이 노인의 뺨을 향해 날아가기 직전 한지윤 중위의 절박한 비명이 정비고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박태석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가 때리려던 노인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공포에 질려 있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욕을 당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노인은 박태석이 들어 올린 손을 무시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자신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니디샴은 둔탁한 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울렸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신경을 때렸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거나 힘이 없지 않았다. 낮지만 강철 같은 울림이 실려 있었다. 내가 말했지. 그녀를 풀어주라고. 이것은 더 이상 간청이나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감히 사단장의 면전에서 이 추레한 늙은이가. 박태석은 순간적으로 모욕감이 분노를 넘어 비현실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부대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감히 누구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늙은이가, 그것도 부대원도 아닌 외부 용역 청소부가 자신의 절대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박태석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이 늙은이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을 경호하며 한지은을 붙들고 있던 두 헌병 중 계급이 더 높은 김 병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김 병장, 저 미친 노인네. 당장 내 앞에서 끌어내 하니 그냥 저 폐유통에 함께 쳐넣어버려. 김 병장은 박태석의 충실한 개였다. 그는 사단장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그 신임을 얻었다. 그는 박 소장의 명령이라면 사람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은을 붙들고 있던 팔을 놓았다. 어차피 다른 헌병 하나가 그녀를 잡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기진맥진해 보였다. 김 병장은 우두둑 소리가 나게 목을 꺾으며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영감님, 운이 없으시네. 김 병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냥 닥치고 바닥이나 닦을 것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려 들어. 사단장님 명령 못 들었어. 당신도 저 기름통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지. 그는 노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거대한 손이 노인의 더러운 작업복을 움켜쥐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김 병장의 눈에는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김 병장의 손이 노인의 가슴팍을 거의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노인의 몸이 마치 안개처럼 살짝 옆으로 비켜났다. 김 병장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그 반동으로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다. 김 병장은 당황했다. 피했어. 그가 다시 주먹을 쥐고 노인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휘둘렀다. 이 늙은이가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과장된 동작 없이 그저 상체만 살짝 뒤로 젖혔을 뿐이다. 김 병장의 주먹은 노인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노인은 그 와중에도 김 병장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지루함마저 서려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무시가 김 병장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죽어 그는 온 체중을 실어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노인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김 병장의 돌진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 병장이 달려드는 힘을 이용하기 위해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돌진하는 김 병장의 오른쪽 팔, 바로 그 주먹을 날린 팔의 팔꿈치 관절 부위를 왼손으로 가볍게 받쳤다.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김 병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모든 것이 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노인은 김 병장이 달려드는 힘의 방향 그대로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가볍게 틀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동작이 아니었다. 마치 유수류쉐와 같이 부드럽고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김 병장의 거대한 몸이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노인의 어깨 너머로 처박혔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로 지렛대 삼아 꺾어버렸다. 정비고 안에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라기보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김 병장의 오른쪽 팔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틀려 있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팔꿈치 관절이 탈구되다 못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김 병장은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산소 부족으로 헐떡였다. 정비고 아는 순간적으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김 병장이 내지르던 비명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가쁜 신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지윤 중위를 붙들고 있던 나머지 헌병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사람을 놓쳤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윤 중위는 자유로워진 팔을 감싸쥐며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장교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유도와 합기도를 배웠다. 그녀는 방금 노인이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등 무술.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전적인 형태의 관절기였다. 저런 기술은 최소 10수년 이상을 수련한 전문가 혹은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청소부가 대체 누구지? 박태석 소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가장 난폭하고 힘이 좋았던 김 병장이 저 왜소한 노인에게 단 한 번의 합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박 소장 자신도 군인이다. 그는 저 기술의 의미를 안다. 저것은 살상을 전제로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늙은이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다. 노인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 병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헝클어진 작업복 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천천히 박태석 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박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단장이 일개 청소부 앞에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 광경은 이 부대의 모든 권력 구조가 뒤집히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비고 전체를 지배했다. 소장 박태석. 그는 더 이상 사단장님이라는 경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계급과 이름, 오직 그것만을 불렀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박태석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모욕감을 느꼈다. 노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박태석을 응시하며 자신의 판결을 내렸다. 소장, 박태석, 10초를 주겠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목소리 같았다. 당장 저 헌병에게 한지윤 중위를 정중히 풀어주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내 놈은 노인은 박태석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말했다. 내 스스로 두 발로 걸어서 군 감찰실로 출두해라. 10초를 주겠다. 그 말이 정비고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박태석 소장의 고막을 때렸을 때 그는 잠시 동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자신에게 박태석은 평생을 군림하며 살았다. 별을 단 순간부터, 아니,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법만을 배웠다. 그에게 굴복이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사단에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청소부 노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공포는 순식간에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이 모욕감은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했다. 네, 이 새끼. 박태석은 허리춤에 있던 KO 권총 홀스터의 덮개를 풀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권총을 뽑아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소나기에 잡히자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했던 일말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반란이다. 박태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어쩌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절박함으로 인해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다. 이 노인네가 부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이것은 명백한 반란 행위다. 그는 방금 전까지 바닥을 굴던 김 병장을 핑계 삼았다. 그리고 그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총알 한 발을 약실에 장전했다. 철컥. 그는 장전된 권총을 노인의 미간에 정확히 조준했다. 감히 사단장에게 명령을 해 내 놈이 뭔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놈의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권총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늙은이를 쏴 죽여도 반란범 사살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검은 총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총을 보지 않았다. 그는 총을 쥔 박태석의 눈을, 그 광기 어린 눈동자 너머의 비겁한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박태석.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서리빨 같은 위험이 실려 있었다. 자네가 만약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자네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군복을 입지 못할 걸세.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박태석은 그 말의 무게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가문 3대 이 늙은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그는 생각할 틈을 얻지 못했다. 노인은 조준된 총구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동작으로 천천히 자신의 가슴팍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의 중앙 지퍼를 움켜쥐었다. 치익.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비고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지퍼에 고정되었다. 지퍼가 내려감에 따라 낮고 더러운 청록색 작업복이 양쪽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다. 더러운 작업복 안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는 완벽하게 다려진 최신형 디지털 전투복이 숨겨져 있었다. 박태석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전투복.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노인은 마치 더러운 껍질을 벗어 던지듯 작업복 상의를 완전히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던 마찬가지로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 모자를 벗어 던졌다. 짧게 깎은 서리가 내린 듯한 백발이 드러났다. 노인의 전투복 기세는 노란색 바탕에 빛나는 별 4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성스심. 대한민국 육군 대장 닭섬. 아. 박태석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쥐고 있던 KO 권총이 소나기에서 힘없이 빠져나갔다.
땡그랑 둔탁한 금소금이 시멘트 바닥을 울리며 정비고 안에 절대적인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박태석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뇌는 방금 본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영감탱이, 미친 노인네라 부르며 총까지 겨눴던 그 청소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현 대한민국 육군의 50만 대군을 통솔하는 단 몇 안 되는 최고 지휘관, 4개의 별을 단 대장으로 견해 있었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붉었던 얼굴은 이제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 충격은 박태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지윤 중위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헌병은 권총 떨어지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그녀를 놓아주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턱은 공포에 질려 딱딱 부딪혔다. 대장님. 그는 소리내어 말할 수도 없었다. 바닥에서 팔을 붙잡고 신음하던 김 병장조차 고통을 잊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지은 중이 그녀는 자유로워진 몸으로 비틀거리며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으로 가득 찼듯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사진으로만 보던, 그리고 1년에 몇 번 명절에나 겨우 보던 그 얼굴이었다. 아,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이 침묵 속에서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는 확인 사살이었다. 그 노인. 아니, 그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한민철이었다. 모두가 그가 현재 한미연합훈련 점검차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 국방일보 일면에 그의 출국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런데 그가 육군의 정점이 어떻게 청소부 복장을 하고 이 최전방 사단의 정비고 구석에 있었단 말인가. 대장 한민철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굳어버린 박태석을 바라보았다. 한민철 대장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최고 지휘관의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다. 소장 박태석. 그 목소리에 박태석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했다. 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공포로 마비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자연스럽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한민철 대장이 천천히 한 걸음 박태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귓가에, 그러나 정비고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선언했다. 자네는 방금. 그의 시선이 바닥의 권총으로 향했다. 자네의 직속 상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에게 장전된 총구를 겨눴네. 자네는 방금 자네의 직속 상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에게 장전된 총구를 겨눴네. 한민철 대장의 선고와도 같은 말은 이 얼어붙은 정비고 안의 그 어떤 기계 소음보다도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끔찍하게 박태석 소장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직속 상관, 참모총장, 장전된 총구. 이 세 개의 단어가 그의 뇌 속에서 뒤엉키며 그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태워버렸다. 대장.
님. 박태석의 입에서 마침내 말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로 인해 성대가 지식여져 나오는 짐승의 신음 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군인의 본능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종과 자비를 구하는 것뿐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기 직전 한민철 대장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무릎 꿇지 마라. 한 대장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무릎 따위 받을 가치도 없다. 그 말은 박태석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한 절망을 안겨주었다. 자비를 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박태석은 무릎을 꿇지도 서 있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그의 온몸이 훈련으로 단련된 장군의 근육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민철 대장은 더 이상 박태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일반 군용 전화기가 아닌 검은색의 두툼한 위성 전용 보안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육군 최상위 지휘관들, 별 중에서도 핵심 요직에 있는 자들만이 소지하는 그 자체로 절대 권력의 상징인 물건이었다. 그는 전화기의 버튼을 몇 개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삑! 그리고 즉시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인사말도 소속을 밝히는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침묵, 오직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비일 벙커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한민철 대장은 전화기에 대고 났고 차분하게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실어 말했다. 여기 알파 현 시간부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전화기 너머 B1벙커의 지휘 통제실은 이 한마디에 폭탄을 맞은 듯 뒤집혔을 것이다. 알파는 육군 참모총장의 고유 호출 부호, 그리고 진돗개 하나는 적의 국지 도발이나 무장공비 침투 시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였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어딘가에서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박태석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진돗개 하나, 지금 여기서. 한민철 대장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발령, 지역, 제12백두사단 사령부 및 예하 전부대. 현 시간부로 12사단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된다. 사단장의 지휘권을 즉각 박탈하고 육군 참모총장인 본인이 직접 지휘권을 인수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 병장과 폐유통 그리고 자신의 딸 한지은 중위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살기마저 머금고 있었다. 현 사단장, 소장 박태석을 적성 인물 호스탈 엘리멘트로 규정한다. 적성 인물, 그것은 군 내부 용어로 적 또는 반란군 수괴와 동등한 의미였다. 박태석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부로 제거 대상이 되었다. 사유는 한 대장의 목소리가 정비고를 울렸다. 현행범, 상관 참모총장에 대한 무장 반란, 기도, 지휘권, 남용, 장교 한지훈 중위에 대한 살해 미수. 한민철 대장 알파의 명령은 지체 없이 이어졌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블랙베레 전 병력 즉시 출동. 현 위치, 12사단,
제3정비고로 즉시 강습 침투하라. 목표 사단장 박태석 생포. 저항시 한 대장은 박태석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말했다. 사살을 허가한다. 사살. 그 단어가 박태석의 귓가를 맴돌았다. 아, 안 돼. 또한 한 대장의 명령은 끝나지 않았다.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헌병 특수임무대 S. 와인나 D. 전원 출동. 12사단 사령부 본청 및 사단장 관사를 즉각 봉쇄하라. 박태석과 관련된 모든 참모진, 비서실 인원 전원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이 시간부로 12사단은 초토화, 조둑화한다. 내 허가 없이는 그 어떤 통신도, 인원의 출입도 불허한다. 이상, 명령 수행. 뚜둑. 한민철 대장은 통화를 끊었다. 정비고 안에는 다시 지옥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박태석의 다리에서 마침내 힘이 완전히 풀렸다.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필이면 아까 김 병장이 흘린 기름과 바닥에 먼지가 뒤엉킨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 그의 새하얗던 얼굴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치욕으로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그저 허여기서는 허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한지훈 중위를 붙들고 있던 헌병은 이미 손을 놓고 각 잡힌 차려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의 두 다리는 통제 불능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비고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비병들은 자신들이 무슨 상황에 휘말렸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쥐처럼 벽에 붙어 있었다. 초토화.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다. 이 사단은 끝났다. 그리고 그 침묵은 1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것은 일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을 찢는 듯한 묵직하고 위압적인 굉음이었다. 지축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비고의 낡은 철제, 지붕이 그 진동에 덜덜덜 소리를 내며 떨었다. 쿠르르르르르른. 굉음은 이제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정비고를 삼키려는 듯했다. 박태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정비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 그는 보았다. 검은색,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검은색 물체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의 검은색 블랙호크 UH-60 헬리콥터 세대가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정비고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착륙할 시간조차 아끼려는 듯 지상 10m 상공에서 호버링을 시작했다. 촤아악.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로프들이 뱀처럼 정비고 앞마당과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로프를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무장한, 얼굴에는 검은색 복면을 쓴 대원들이 마치 거미처럼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다. 아, no one. 정비고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폭발하듯 열렸다. 섬광탄이 터지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빛을 쏟아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원 바닥에 엎드려. 복면을 쓴 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미 정비고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선 방탄모의 대위 계급장을 단 팀장이 한민철 대장을 즉각 알아보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 대장 앞으로 달려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단결 대장님 707 특임단 강습팀 도착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한민철 대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턱짓으로 그에게 답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말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손가락으로 바닥에 똥오줌이라도 지린 듯 주저앉아 떨고 있는 박태석을 가리켰다. 저 새끼. 체포해. 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알겠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타겟 확보 즉시 제압한다. 2명의 거구대원이 박태석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박태석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마치 그것이 쓰레기라도 되는 듯 무시했다. 일어나 그들은 박태석을 군화발로 걷어차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만들었다. 박태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대원 중 하나가 그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결박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탈구 직전까지 꺾였다. 반란 용의자. 소장 박태석.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그리고 다른 대원이 박태석이 그토록 모욕감을 주려 했던 바로 그 폐유통 옆에 있던 더러운 걸레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니, 그들은 준비해 온 검은색 두건을 꺼냈다. 그들은 박태석의 머리에 그것을 씌워 그의 시야와 존엄성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 2개의 별을 단 사단장이 자신의 부대 안에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반란범으로 취급되며 복면이 씌워진 채 끌려나가게 된 것이다. 한민철 대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얼어붙은 헌병과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 병장을 가리켰다. 저놈들도 전부 공범이다. 당장 연행해. 예, 알겠습니다. 초토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Then acted Aiden's Bay. 쾅 707 특임단 대원들의 군화발 소리가 정비고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박태석과 헌병들을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나갔고 다른 한 팀은 정비고의 모든 출입구를 확보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군의관이 포함된 의무팀이 신속하게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김 병장과 한지윤 중위의 상태를 살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부상당한 곳은 의무병이 물었지만 한지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4개의 별을 단체 서 있는 방금 전까지 청소부였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강습 팀장이 한민철 대장에게 달려와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했다. 대장님 목표물 박태석을 포함한 반란 주동자 전원 확보했습니다. 현장 통제 완료. 추가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과 고함 소리로 가득 찼던 방금 전과 달리 침착하고 명료했다. 한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보존에 군 검찰 및 감찰본부 인원들이 곧 들이닥칠 거다. 저 폐유 드럼통.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 그는 의무병에게 손짓했다. 한중위는 괜찮다고 하던가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장군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외상은 없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및 쇼크 상태로 보입니다. 의무병이 보고했다.
한민철은 그제야 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육군을 뒤엎는 명령을 내린 냉철한 지휘관이었지만 딸 앞에선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딸과 눈을 맞췄다. 지윤아. 그가 낮게 불렀다. 아, 아버님. 한지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아버지가 이곳에 저런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한민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의 지퍼를 다시 내렸다. 4개의 별이 빛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상징과도 같은 그 옷을 벗어 딸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지독한 디젤 냄새와 땀, 그리고 공포로 얼어붙었던 딸의 몸에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다 끝났다. 그가 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일단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정비고 전체를, 그리고 끌려나가는 박태석의 뒷모습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나는 널 구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의 말에 한지윤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한민철이 씹어뱉듯 말했다.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나는 이 썩은 종양을 도려내러 온 것이다. 네가 오늘 그들의 마지막 발악에 걸려들었을 뿐. 그의 말은 딸에 대한 위로가 아닌 이 작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일의 발단은 3주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의 공식 집무실이 아닌 그의 사적인 안가 안자로 위장된 비밀 사무실에 발신자가 불분명한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것은 육군의 그 어떤 공식 보고 체계도 거치지 않은 다이렉트 보고였다. 소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어느 병사의 어머니가 쓴 피눈물로 얼룩진 탄원서였다. 자신의 아들이 12사단에서 복무 중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온몸에 구타 흔적이 가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묵살당했다고 했다. 한민철 대장은 즉시 자신의 직속 정보팀을 통해 USB의 암호를 해독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12사단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자료였다. 박태석 사단장이 부임한 지난 2년간 그가 어떻게 사단을 사유화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왕국의 기록이었다. 박태석은 군수 물자를 횡령해 불법으로 되파는 것은 기본이었고 병사들의 부식비를 착복해 자신의 관사에서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간부들을 가혹하게 징계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자신의 기쁨조처럼 취급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 로비를 위해 혹은 사적인 유흥을 위해 부하 여군들을 강제로 술자리에 동석시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력 고발이 있었으나 사단 법무실과 감찰실은 철저히 박태석의 편에서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한민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태석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이성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박태석은 육사 출신들의 핵심 파벌인 알자회의 직계 후배였고
현 정부의 실세들과도 연이 닿아 있었다. 공식 감찰로는 그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다. 공식적인 감찰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놈은 뱀처럼 빠져나갔지. 한민철은 국방부 장관과의 비밀 독대에서 그렇게 보고했다.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면 왕이 모르게 성벽 안으로 잠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작전명 클린 하우스. 국방부 장관은 경악했다. 육군참모총장이 별 4개 대장이 일개 청소부로 위장 잠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초월한 것이었다. 위험하네. 한 장군.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군 전체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될 터였다. 위험하기에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한민철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정도의 부패는 저 박태석 한 놈을 넘어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자이거는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그날부로 한민철 대장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언론에는 한미연합훈련 점검차 극비 출국이라는 연막 기사가 배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분을 버렸다. 과거 특전사 여단장 시절 부하들과 함께했던 혹독한 침투 훈련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더 이상 대장 한민철이 아니었다. 그는 김철수가 되었다. 리오 25 참전 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막노동으로 전전하다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군부대에 청소 용역을 공급하는 클린솔저라는 작은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그의 신분은 정보사령부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는 분장이 필요 없었다. 그저 힘을 빼면 되었다. 그렇게 12사단에 잠입한 지 3일째. 그는 김철수로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사 식당 구석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고 장교들의 화장실 변기를 닦았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복도 바닥을 쓸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첫날 그는 사단장 관사의 쓰레기를 치우며 박태석이 매일 밤 최고급 양주와 스테이크 파티를 여는 것을 확인했다. 병사들은 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한데도 말이다. 그는 박태석의 집무실을 청소하며 그가 외부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의 흔적이 담긴 비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했다. 둘째 날, 그는 막사 뒤편 흡연장에서 김 병장을 포함한 헌병들이 한 병사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병사의 죄목은 휴가 복귀 중 사단장에게 경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피를 토하는 병사를 보며 주먹을 쥐었지만 참아야 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였다. 그가 느낀 무력감은 곧 냉철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늙고 힘없는 청소부였기에 모든 경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간부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의 앞에서 온갖 비밀스러운 대화들을 서슴없이 나누었다. 사단장님, 이번에 진급 로비 자금 좀 땡기시나 봐. 제3정비고. 이번에 또 부품 빼돌려서 크게 한탕한다던데. 그리고 셋째 날. 오늘 그의 목적지는 바로 그 제3정비고였다. 내부 고발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박태석의 비자금 창고나 다름없었다. 멀쩡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고 뒤로 빼돌리는 현장을 잡기 위해 그는 일부러 정비고 청소를 자청했다. 그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
한지윤이 이 사단에 복무 중인 것은 알았지만 하필 이 정비고의 보급 장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가 내부 고발 자료를 검토할 때 한지윤 중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이 비리 사슬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제 막 부임하여 상황을 파악 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는 구석에서 기름때를 닦는 척하며 정비병들이 부품을 빼돌리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태석이 헌병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딸이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끌려 들어오는 모습을. 그 순간 한민철 대장의 머릿속에서 작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클린하우스도 증거 수집도 모두 날아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딸의 얼굴과 그 딸을 위협하는 박태석의 추악한 얼굴만이 보였다. 참모총장 알파는 사라지고 아버지 한민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 현장을 촬영만 하고 조용히 빠져나간 뒤 오늘 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취합해 그때 707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태석은 선을 넘었다. 감히 자신의 딸을 폐유통에. 그것은 박태석이 저지른 최악의 그리고 마지막 실수였다. 그가 사단장님하고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경고였다. 하지만 박태석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려 했을 때 참모총장 알파는 아버지의 분노를 등에 업고 다시 깨어났다. 그는 박태석이 총을 뽑기 직전 이미 보안 전화기에 한 라인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한지윤 중위는 아버지의 전투복을 굳게 움켜쥐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이 정비고를 장악하는 굉음과 박태석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내지르던 마지막 비명 소리가 마치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극심한 공포의 여진으로 떨고 있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 청소부로 위장 잠입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저는 한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당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아버지를 아니 한민철 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무력한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손에 쥔 또 한 명의 군인의 눈이었다. 한민철 대장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는 딸이 쇼크로 인해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냐? 지윤아, 일단 의무실로. 아닙니다. 한지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박태석이 저를 바로 이곳 이 폐유통에 빠뜨려 죽이려 한 이유. 단순한 상관 불복종 따위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12사단의 보급 장교로 부임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다. 그녀는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다루던 엘리트 장교였다. 숫자에 밝았고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데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녀에게 12사단 발령은 현장 경험을 쌓게 하려는 상부의 배려였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배려가 아닌 부패의 거대한 악취를 맡았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불일치에서 시작되었다.
K511 구형 군용 트럭의 월간 유류 보고서였다. 장부상으로는 매일같이 사단 사령부와 GOP를 오가며 100km 이상을 운행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확인한 차량 운행 기록계 타코미터의 데이터는 하루 평균 10km 남짓에 불과했다. 처음 그녀는 이것이 운전병들의 사소한 일탈, 남은 기름을 빼돌려 민간에 파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자. 그것은 한 대의 트럭 문제가 아니었다. 사단 전체의 차량, 구급차, 심지어 K9 자주포와 K1 전차의 기동훈련 유류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사라진 기름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달에 수만 리터,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유류가 문자 그대로 증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12사단의 기갑 장비들은 기름이 없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한지윤은 밤을 새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잠그고 지난 2년간의 모든 보급 및 정비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용 보안 USB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수사령부에서 배운 고급 데이터 분석 기법을 총동원했다. 교차, 검증, 패턴 분석,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상, 징후, 탐색. 그러자 기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품이었다. 특히 전차나 자주포에 들어가는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핵심 부품들, 파워팩이나 사격 통제 장치들이었다. 멀쩡한, 거의 신품에 가까운 부품들이 수리 불가능 혹은 작전 중 파손이라는 허위 보고서와 함께 폐기 처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그 폐기된 부품들의 고유 일련 번호가 몇 달 뒤 신품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다른 부대로 납품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들은 군 내부의 전산망까지 완벽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멀쩡한 부품을 빼돌려 폐기로 위장한 뒤 그것을 외부의 유령 업체를 통해 다시 군대에 신품으로 납품하며 2중, 3중으로 막대한 국방 예산을 빼먹고 있었다. 이 모든 폐기 및 신규 발주 승인 서류의 가장 마지막 결재란에는 단 하나의 서명이 존재했다. 사단장, 소장 박태석. 그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정점이었다. 그는 군수참모, 정비대대장, 그리고 외부의 무기상들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구축한 것이다. 이 제3정비군은 그들의 해체와 밀반출이 이루어지는 범죄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조작된 장부 사본, 허위 보고서,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증거까지. 이 USB는 박태석의 목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든 외부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지윤은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임관했다. 그녀는 한민철의 딸이 아닌 오직 장교 한지윤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차마 상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참모총장 직통감찰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태석의 감시망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녀가 군 내부망을 통해 감찰실 보안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사단 통신실에 설치된 불법 감청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다. 박태석은 이미 자신에게 비판적인 내부 인물들을 감시하기 위해 육군 규정을 어기고 사적인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윤의 움직임은 1분도 안 되어 박태석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사단장님 보급과 한지윤 중위가 군수 자료 전체를 외부망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박태석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하게 웃었다고 한다. 드디어 이 눈에 가시 같던 어린 암초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 유출 및 군사기밀 누설. 죄명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녀가 빼돌리려 한 기밀은 바로 박태석 자신의 범죄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헌병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그녀는 막 데이터를 전송하려던 참이었다. 한지윤 중위 당신을 군형법 제92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수,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헌병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기 직전 불과 3초의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데이터가 담긴 원본 USB를 책상 서랍에서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전투화 깔창 밑에 재빨리 숨겼다. 하지만 헌병대로 연행되는 내내 그녀는 불안했다. 몸수색을 당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서 가혹한 신문을 받았다. USB는 어디에 있나?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당장 불어. 박태석은 그녀가 숨긴 USB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국가의 기밀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범죄의 증거를 신고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완강한 저항에 박태석은 더욱 분노했고 결국 극약 처방을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헌병대 감옥이 아닌 자신의 범죄 현장인 제3정비고로 끌고 가라고 직접 명령했다. 그곳에서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를 폐유통에 빠뜨려 죽인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배신자가 발을 헛디뎌 사고사했다고 보고할 작정이었다. 다시 현재의 정비고 한지윤은 아버지의 전투복을 여전히 걸친 채 707 대원들의 경호 속에서 막 도착한 중앙수사단장 준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숙소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고정되었다. 한민철 대장도 놀란 눈치였다. 한지윤은 천천히 고통스러운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707 대원에게 잠시 부축을 받은 뒤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헌병대에서 끌려 나오느라 엉망이 된 전투화였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땀과 흙먼지로 축축한 전투화 깔창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얇은 방수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마이크로 USB가 붙어 있었다. 박태석은 제 사무실과 숙소, 제 컴퓨터까지 모두 뒤졌지만 제 신발 속까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앙수사단장의 얼굴이 경악과 감탄으로 물들었다. 이 어린 여군 장교가 그 지옥 같은 신문과 잔인한 살해 위협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자신의 발밑에 숨기고 버텨낸 것이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USB를 건네받아 특수 증거물 보관함 에비덴스 럭벅스에 넣었다. 이것으로 수사단장이 한민철 대장을 바라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석은 단순한 비리나 폭행 혐의가 아니라 군사 반란에 준하는 이적행위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입니다. 모든 임무가 끝났다는 듯 한지윤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패를 캐내려 했고, 딸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그 부패의 증거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적과 같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철은 딸의 머리를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었다. 이제 의무실로 가자. 가서 좀 쉬어라. 그는 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네가 아비보다 훨씬 낫다. 지윤아,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한지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제3 정비고에서 시작된 태풍은 이제 12사단 사령부 본청을 강타하고 있었다. 박태석이 알파에 의해 끌려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사단 전체는 완벽한 군사 통제 구역으로 변모했다.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 S. 잉그디 제 소속의 검은색 장갑차들이 사단 위병소와 주요 도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하늘에는 감시 및 통신 재밍을 위한 전자전 헬기가 선회하며 12사단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한민철 대장은 정비고 현장 수습을 중앙수사단장에게 맡기고 박태석의 심장부였던 사단장 집무실로 직행했다. 방금 전까지 박태석이 앉아있던 호화로운 가죽 의자는 이제 707 통신병의 임시장비 거치대가 되었다. 한 대장은 그 방 한가운데에 임시 지휘 통제소 CP를 차렸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 김철수도 딸을 구하러 온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는 냉혹한 외과, 의사, 알파 그 자체였다. 수사단장. 한 대장이 보안 전화로 말했다. 방금 한지윤 중위가 제출한 USB. 즉시 복사해서 암호화한 뒤 내게 전송해. 그리고 동시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박태석의 개인 금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707 폭파 전문 요원이 이미 소형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장부와 하드디스크도 확보한다. 펑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박태석이 그토록 비밀스럽게 지키려 했던 금고 문이 허무하게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박태석이 자신의 동맹들과 주고받은 뇌물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잠시 후 한지윤 중위의 USB에서 추출된 카르텔 명단이 한 대장의 모니터에 떠올랐다. 두 개의 살생부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한민철 대장의 목소리는 집무실 안의 모든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청소 크린하우스를 시작한다. 첫 번째 타겟. 군수참모. 이모 대령. 즉시 체포. S. 네. 지. 대원들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군수참모 이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박태석의 모든 군수 횡령을 실무에서 설계한 핵심 공범이었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대원들이 들이닥치자 이 대령은 잠시 저항하려는 듯했으나
자신의 관자놀이에 겨눠진 차가운 K.O. 권총의 총구를 느끼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난 몰랐어. 박 소장이 시킨. 그의 변명은 대원의 거친 손길에 의해 멱살이 잡히며 그대로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파쇄하던 서류 조각들과 함께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두 번째 타겟, 감찰실장, 오모 대령. 그는 사단 내의 모든 불만과 고발을 묵살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박태석의 왕국을 비호한 방패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설마 나까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다. 하지만 탄 대원들이 들이닥쳐 그의 책상 위에 한지윤 중위가 정리한 성추행 묵살 보고서 파일을 내던졌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박태석의 핵심 동조자들이 차례차례 쓰러졌다. 사단 자금을 세탁해주던 재정참모는 위병소를 통과해 민간인 차량으로 도주하려다 도 저격수의 경고 사격에 타이어가 터지며 붙잡혔다. 인사참모는 박태석에게 비판적인 장교들을 한직으로 몰아내고 여군들을 접대 자리에 강제로 배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불과 1시간 만에 12사단의 지휘부는 머리부터 허리까지 완전히 마비되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한민철 대장은 집무실 인터폰의 전체 방송 버튼을 눌렀다. 사단 본부에 남아있는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 10분 내로 대강당으로 집결한다. 반복한다. 10분 내로 전원 집결. 그의 목소리는 사단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대강당은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약 50여 명의 중령, 대령급 지휘관들이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동료였던 자들이 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누구 차례인지 아무도 몰랐다. 강당의 모든 출입문은 복면을 쓴 707 대원들이 중무장한 채 지키고 있었다. 한민철 대장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이제 청소부의 작업복도 특임단의 전투복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상 관물대에 있던 완벽하게 다려진 육군 대장 정복 정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강당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조차 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당에 모인 50여 명의 장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1분처럼 길게 이어졌다. 제군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 2년간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나?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사단은 한 대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지는 신성한 국방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석이라는 일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더러운 왕국이었고 소굴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군수 물자가 적군에게 넘어가는 것과 그것을 훔쳐 제 배를 불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쁜가.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과 같았다. 병사들은 굶주리는데 사단장은 밤마다 피 같은 군 예산으로 연회를 열었다. 부하 여군들이
성적인 놀이개로 유린당하는데 여기 있는 제군들은 무엇을 했나? 그는 살생부의 이름이 올랐던 자들을 제외한 방관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알고도 침묵한 죄. 그것은 동조한 죄와 같다. 제군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내던졌다. 제군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오늘 한지윤 중위를 폐유통 속으로 밀어 넣을 뻔했다. 모든 장교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그들은 한민철 대장의 딸이 바로 그 피해자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박태석과 그 일당은 전원군법에 따라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견 있나? 침묵. 하지만 한 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사단은 오늘부로 해체에 준하는 재창설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제군들 전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오늘부로 직무가 정지된다. 전원 육군본부 감찰실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한 대장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단 하나의 비리라도 연루되었거나 부하의 고통을 묵살한 증거가 나온다면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라. 군대는 제군들의 안락한 직장이 아니다. 그것은 명예를 걸고 지키는 조국이다. 한민철 대장이 강당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장교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강당 문이 닫히고 감찰본부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12사단, 백두사단의 초토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사단 의무대 1인실. 한지윤 중위는 진정제를 맞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덮어준 4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 상의를 침대 옆에 가지런히 개어놓았다.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긴급, 육군 참모총장, 12사단 정격, 방문. 사단장 및 지휘부, 전원 긴급 체포. 그녀는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전투화 속에 숨겼던 작은 USB 하나가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리고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 계룡대 육군 본부 고등군 사법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일명 12사단 왕국 붕괴 사건의 주범 박태석 전 소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었다. 법정은 단순한 재판정이라기보다 군의 명운을 건 정화 의식의 장소처럼 엄숙하고 무거웠다. 방청석은 현역 장성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리고 군의 썩은 환부가 도려내지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석은 더 이상 2개의 별을 단 위풍당당한 사단장이 아니었다. 모든 계급장이 뜯겨나간 수의 조위 번호 777번. 그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공포와 원망으로 탁하게 죽어 있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모든 이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박태석, 재판장인 곽상도, 대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피고인은 육군 소장이라는 신성한 지휘권을 남용하여 재판은 사실상 첫날부터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반박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기둥은 알파, 즉 한민철 육군 참모총장이 청소부 김철수로 위장 잠입하여 목숨 걸고 수집한 내부의 증거였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한민철 대장이 작업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태석은 사단장 관사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병사놈들은 짬밥이나 처먹으면 돼. 중요한 건 우리 라인이 얼마나 굳건한가. 그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막사 뒤편 흡연장이었다. 헌병대장 김 병장이 박태석의 지시를 받고 한 병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께 경례를 똑바로 안 해. 이 새끼가 군기가 빠졌네. 그리고 그 옆에서 박태석은 팔짱을 낀 채 그 폭행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방청석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기둥은 이 거대한 부패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핵심 증거였다. 바로 한지윤 중위가 전투와 깔창 밑에 숨겨왔던 바로 그 USB였다. 군, 검찰관, 법무감, 중장 이 스크린을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쏘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 박태석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유용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데이터베이스가 떠올랐다. 그것은 한지윤 중위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한 범죄의 설계도였다. 수만 리터의 유류가 어떻게 장부 조작을 통해 사라졌는지 그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팩이 처리된 K1, 1전차의 파워팩이 어떻게 유령업체의 이름으로 신품으로 둔갑하여 다시 군에 납품되었는지 그 완벽한 돈 세탁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피고인 박태석이 지난 2년간 횡령한 국방 예산은 거라가 덩인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의 도발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군의 심장. 기갑 전력과 보급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이적 행위 리티싱웨이입니다.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5천억. 그 천문학적인 액수와 이적 행위라는 단어의 무게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태석은 그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증거가 이성을 겨냥했다면 증언은 감정을 파고들었다. 12사단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박태석의 폭정이 두려워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첫 번째 증인은 3주 전 한민철 대장에게 익명의 소포를 보냈던 그 자살한 병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증언대에 섰다. 내 아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태석, 저 살인자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구타 흔적을 은폐하고 제 아들을 2번 죽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녀는 결국 오열하며 무너졌고 법정은 숙연해졌다. 두 번째 증인은 한때 박태석의 기쁨조로 불렸던 사단 사령부 소속의 한 여군 중사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한지윤 중위와 눈이 마주치자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박태석은 밤마다 저희를 자신의 관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떨렸다. 그는 그것을 사기 진작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술을 따르게 하고 억지로 춤을 추게 하고 거부하는 날에는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냐며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박태석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자신을 포함한 여군들의 인격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감찰실장 오 대령이 어떻게 그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꽃뱀으로 몰아갔는지 모두 증언했다.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피고인 박태석, 최후 진술하십시오. 재판장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탁했던 눈동자가 갑자기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변호인을 밀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위가 땀으로 축축했다. 진술아 최후 진술. 그는 법정이 떠나가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그는 방청석을 향해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쇼라는 거 몰라? 쇼라고. 저 한민철이 저 새끼가 꾸민 연극이야. 그는 한민철 대장이 앉아있을 법한 방청석 뒤편을 노려보며 악을 썼다. 그래, 나 돈 먹었다. 군수품 빼돌렸다. 근데 그게 나 하나뿐인 줄 알아. 여기 앉아있는 똥별들. 너희들은 깨끗해. 너희들은 안 그랬어. 그는 미친 개처럼 날뛰었다. 한민철, 네가 감히 나를 심판해. 내 놈이 참모총장이랍시고 저런 청소부 짓거리나 하고 다니니까 내가 내 딸년인 줄 알았으면. 쾅.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경비, 피고인을 제압하라.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박태석의 입을 막고 그를 다시 자리에 처박았다. 그는 억울해, 이건 음모야라고 외쳤지만 그의 발악은 그저 자신의 추악함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구제불능의 암 덩어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재판장이 일어섰다. 모든 이가 일어섰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었다. 피고인 박태석에 대한 대한민국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선고한다. 곽 대장의 목소리는 법전 그 자체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피고인 박태석을 상관에 대한 살해 미수 및 반란 기도, 적전 틱젠, 이적 행위,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폭행 및 성추행 등 군형법상 적용 가능한 모든 최고 형률에 의거하여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찰나 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사형 스싱에 처한다. 사형. 그 한마디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군사법정에서 이적 행위가 아닌 비리 혐의가 포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건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재판장은 말을 이었다. 피고인의 과거, 복무 공적을 고려할 여지조차 없으므로 원심을 확정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박태석의 모든 군적 군지를 박탈하며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지위, 퇴직금 및 연금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몰수한다. 안 돼. 박태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사형보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박탈당한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법정 경위들에게 부축되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판결은 계속되었다. 박태석의 왕국을 떠받치던 기둥들. 군수 참모 이대령은 무기징역, 감찰실장 오대령은 징역 30년, 재정참모, 인사참모를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 역시 각각 10년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사단의 부패 카르텔은 그렇게 법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초토화되었다. 박태석은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한민철, 내 이놈, 내가 죽어서도 라고 악을 썼지만 쾅하고 닫히는 법정의 육중한 철문이 그의 마지막 저주마저 삼켜버렸다. 법정 가장 뒤편. 방청석 구석에서 한민철 대장과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정복을 입은 한지훈 중위가 나란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복수의 만족감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더러운 쓰레기를 치운 자의 피로감과 군복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는 묵직한 책임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박태석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왕국이 무너진 지 한 달. 12사단. 백두사단에는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조심스러운 봄이 찾아온 듯한 낯선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부대를 짓누르던 공포와 폭력의 공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건강한 긴장감과 진정한 군기였다. 사단 위병소를 지키는 헌병들의 눈빛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단장의 사냥개처럼 병사들을 위협하거나 겁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러나 절도 있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막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고참병의 욕설이나 기합 소리가 아니었다. 후임병을 가르치는 선임병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웃는 병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였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사단장 강민혁 소장이 있었다. 그는 육군 내에서도 대쪽이라 불릴 만큼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박태석처럼 화려한 파벌이나 정치적 배경은 없었지만 야전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운 진정한 군인이었다. 한민철 대장이 재창설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였다. 강민혁 소장은 부임하자마자 사단장 관사를 폐쇄했다. 그는 사단장은 부하들과 같은 막사에서 숨쉬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박태석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던 그 연회장을 병사 휴게실과 전사자 유가족 추모관으로 개조하라고 명령했다. 박태석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횡령했던 그 모든 예산은 이제 병사들의 복지와 실전 훈련 장비를 확충하는 데 투입되었다. 부패의 심장이었던 제3정비고는 투명성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든 정비 및 보급 과정은 24시간 CCTV로 녹화되었고 한지훈 중위가 개발에 참여한 새로운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 하나의 나사못조차 전산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낡은 장비와 부품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백두사단의 연병장에는 이 새로운 새벽을 상징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전 사단 병력이 도열한 가운데 12사단 재창설 및 명예회복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이었다. 단상 위 강민혁 소장과 나란히 서 있는 한지훈 중위. 그녀는 아직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평범한 위관 장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단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강민혁 소장이 대통령 칙서를 낭독했다. 육군 중위 한지윤. 위 장교는 강 소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용기를 잃지 않고 부패한 지휘부의 거대한 범죄 증거를 목숨 걸고 확보하였음. 그는 한지윤 중위가 어떻게 전투와 깔창 밑에 증거를 숨기고 버텨냈는지, 그녀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5천억 원대의 국방 예산 누수를 막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위국 헌신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육군 중위 한지윤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함. 광복장. 그것은 장성이 아닌 일개 중위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이었다. 한지윤이 앞으로 걸어나가 강민혁 소장에게 거수 경례를 하자 사단장이 그녀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 순간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약속이나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억지로 시킨 박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한지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박수 소리는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했다. 기념식이 끝나고 며칠 뒤 한지윤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니, 육군 참모총장이 그녀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계룡대 육군 본부의 참모총장 집무실 문을 열었다. 박태석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지만 소박하고 실용적인 공간이었다. 한민철 대장은 정복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엄격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단결. 중위 한지윤. 참모총장님 호출. 됐다. 한민철이 손을 들어 그녀의 경례를 막았다. 여긴 집무실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딸에게 가까이 다가와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응접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라. 지윤아. 그는 참모총장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의 온기만이 어색한 침묵을 데우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한민철이었다. 그날 많이 무서웠을 게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내가 그런 끔찍한 일까지 겪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은 사과였다.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선 남자가 자신의 작전으로 인해 딸이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에 대해 아버지로서 건네는 뒤늦은 사과였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다. 한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저는 무서웠습니다. 죽을 만큼 무서웠던 거 사실입니다. 그녀는 폐유통의 차갑고 역겨운 냄새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저는 그날 제 아버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민철의 눈이 의아함으로 살짝 커졌다. 무슨
말이냐. 저는 평생 아버님을 별 4개로만 생각했습니다. 한지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항상 완벽하고 엄격하고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라기보다 육군 참모총장이셨죠. 그녀는 스스로가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는지 고백했다. 하지만 그날 제3정비고에서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대장 한민철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김철수로서 불의에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박태석에게 총구가 겨눠진 순간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진정으로 강한 이유는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도 가장 거대한 악에 맞설 용기. 그것이 아버님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대장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한민철은 딸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놀라움과 깊은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훈장과 찬사를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딸에게서 받은 이 찬사만큼 그의 심장을 뜨겁게 울린 것은 없었다. 그는 거친 손을 뻗어 훈장이 달린 딸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군 전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네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너 같은 장교가 대한민국 육군에 있다는 것이 나도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평생 동안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 참모총장과 부하 장교라는 이름의 벽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 12사단의 새로운 새벽이 찾아왔듯 그들 두 사람의 관계에도 마침내 따뜻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태석 전 사단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6개월이 흘렀다. 한때 공포와 부패의 왕국이라 불렸던 12사단. 백두부대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재창설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부대의 구호는 충성, 명예, 단결에서 명예, 진실, 헌신으로 바뀌었다. 새로 부임한 강민혁 소장은 박태석의 흔적을 지우는 것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사단장 관사는 영구 폐쇄되어 장병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와 역사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특히 역사관 한쪽에는 박태석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치욕의 전당이 마련되었다. 그 중심에는 제3정비고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폐유 드럼통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었다. 그것은 부대의 모든 간부에게 권력은 부패할 수 있으며 그 끝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상기시키는 섬뜩하고도 강력한 교훈의 상징이 되었다. 부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청소부의 전설.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잠입해 가장 거대한 악을 스스로의 손으로 척결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신병교육대의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고 모든 지휘관에게 자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복무하는 병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병사들의 식단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낡아서 작동조차 의심스럽던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박태석이 횡령했던 5천억 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되어 12사단의 전투력 복원에 최우선으로 투입된 결과였다. 병사들은 이제 전투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거대한 클린하우스 작전은 12사단에서 끝나지 않았다. 한민철 대장은 박태석의 살생부에 적혀 있던 육군 본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라인들까지 모조리 척결해 나갔다. 박태석과 연줄이 닿아 있던 수십 명의 장성들이 군복을 벗어야 했고 군납비리 카르텔 전체가 와해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창군 이래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철저한 정화 작업을 거쳤다. 한편 이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박태석에게 구타당해 숨진 병사의 재심도 열렸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었다. 상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다 순직한 의로운 죽음으로 재분류되었다. 대전 국립현충원. 억울하게 숨진 아들의 묘비 앞에 한 어머니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묘비명은 육군 일병 김영수, 의사자 이스저. 그녀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정복을 입은 한민철 대장과 이제는 대위로 진급한 한지윤이 함께 서 있었다. 아드님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민철 대장이 거수경례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드님의 명예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군대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몇 주 뒤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한민철 대장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청소부로 위장할 때 입었던 깨끗하게 세탁된 김철수의 작업복이 상자 안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그의 저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정말 떠나십니까? 한지윤 대위가 아버지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녀는 이제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으로 아버지가 뿌린 개혁의 씨앗을 틔우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투화 속 USB의 공로로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내 임무는 끝났다. 한민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은 깨끗해졌다. 이제 이 깨끗한 집을 지키는 것은 자네들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몫이다. 그는 상자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냈다. 자신이 40년간 지녀온 것이었다. 별은 무겁기만 하더군. 그는 그 군번줄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가져라. 이건 별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다. 그리고 명예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투화 깔창 밑에 숨겼던 그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지윤은 아버지의 군번줄을 굳게 움켜쥐었다. 한민철은 웃었다. 40년 군 생활 중 가장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군 전체를 구원했다. 그는 이제 알파도 참모총장도 아닌 그저 자랑스러운 딸을 둔 아버지 한민철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나 수천 명을 호령하는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도 불의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굳건함에서 나왔다. 박태석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성마저 잃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민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군 전체의 존경과 역사의 명예를 얻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중위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청소부가 진정한 영웅일 수 있다. 12사단 폐유통 앞에 세워진 정의의 비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를 보았노라. 지금부터는 유튜브 팟캐스트 청중을 위한 마무리 멘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나라의 예산을 좀먹던 부패한 사단장의 몰락, 그리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뿐인 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 청소부로 잠입한 사스타 아버지의 통쾌한 사이다 활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힘과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지윤 대위의 상황이었다면, 혹은 한민철 대장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박태석의 비참한 최후와 정의를 실현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속이 시원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들을 모아 다음번에 더욱 통쾌하고 짜릿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